새벽 5시 서울의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안에서 지영의 세계는 오직 평당 몇 푼 되지 않는 비좁은 세탁실과 주방에 갇혀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손목은 비만 오면 왜 이리 시린지.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갔다. 시어머니 경희에 언명이 있었다. 세탁기 탈수 기능은 옷감을 상하게 하니 내 비단 속옷과 준호의 와이셔츠는 반드시 손으로 짜서 널어라. 15년 전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이라는 딱지를 달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영에게 가전제품은 그림의 떡이었다. 지영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 끝은 갈라져 피멍이 맺혀 있었다. 지영가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벌써 5시 반이다. 거실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경희였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지영이 차려낼 아침상을 감시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은 서둘러 젖은 옷가지를 털어널고 주방으로 뛰어갔다. 오늘의 메뉴는 경희가 정해준 12첩 반상이었다. 남편 준호의 길을 살려야 한다며 매일 아침 12가지의 신선한 반찬이 올라오지 않으면 식탁은 그대로 엎어지기 일쑤였다. 지영은 칼을 들었다. 물을 썰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는 손길이 기계처럼 빨라졌다.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15년간 쌓인 울화 때문인지 눈앞이 자꾸만 침침해졌다. 어머니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지영의 부름에 남편 준호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잘 나가는 변호사 훤칠한 키에 지적인 안경. 남들에겐 완벽한 남편이었으나 지영에게 그는 차가운 고용주나 다름없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젓더니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당신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미안해요. 다시 데워 올게요. 됐어 입맛 다 버렸네. 그리고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쌀 좀 그만 보내시라고 해. 햅쌀이라더니 냄새가 왜 이 모양이야. 시골 사람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요.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쌀은 고향에서 아버지가 허리가 휘어라 농사지어 보내주신 것이었다. 우리 딸 강남 가서 기죽지 말고 귀한 밥 먹어라 하며 보낸 아버지의 피땀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얘 지영가, 너는 애가 왜 그리 멍청하니? 남편이 싫다면 싫은 줄 알아야지. 그 시골 구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오죽하겠니 쌀이며 채소며 앞으론 다 백화점에서 사다 써라. 돈은 준호가 벌어다 주는데 왜 자꾸 지저분한 것들을 들여? 경희의 비아냥거림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준호가 출근하고 경희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간 뒤 지영은 홀로 남은 주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숲 사이로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색 외벽이 아침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32층짜리 랜드마크 미래타워. 지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던 전업주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는 여왕의 눈빛이었다. 박준호, 당신이 매달 월세를 내며 거드름을 피우는 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 아들 자랑하며 드나드는 그 화려한 빌딩. 지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 당신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시세 700억 원. 지영은 지난 15년 동안 이 집의 노예로 살면서도 뒤로는 지옥 같은 고통을 밑거름 삼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전국 500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수라상 F&B의 실소유주이자 그림자 회장. 그녀의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친구 미정뿐이었다. 지영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바구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구질구질한 꽃무늬의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지영의 완벽한 위장이자 방패였다. 어머니, 저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다가 세탁소 들러서 내 코트 찾아오고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 좀 사와. 늦지 마라. 경희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지영은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초라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낡은 상가,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지영의 걸음걸이는 단단해졌다. 지하의 비밀 스튜디오. 지문 인식기와 홍채 인식기가 차례로 작동하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샤넬, 디올, 에르메스로 가득 찬 드레스룸과 수많은 계약서가 보관된 금고가 있었다. 지영은 몸빼 바지를 벗어던지고 핏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을 걸쳤다. 고모님 오셨습니까? 먼저 와 기다리던 미정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미래타워 임대 현황 보고서를 펼쳤다.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 이번 달도 임대료가 미납되었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법인명이라 본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낼까요? 아니, 조금 더 기다려 스스로 벼랑 끝까지 걸어가게 둬야지. 지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자신이 지어 올린 미래타워가 보였다. 바로 그때 지영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충청도 시골의 아버지였다. 지영아, 아비다. 평소와 달리 힘없이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조만간 서울에 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서 일자리를 하나 구했거든. 일자리요? 이 연세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지영의 물음에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인데 경비원으로 취직이 됐어. 월급도 많이 준다더구나. 이름이 뭐라더라? 아 그래, 미래타워라고 하더군. 지영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다. 자신의 빌딩, 자신의 제국. 그 화려한 곳의 가장 낮은 곳으로 평생 흙만 만지던 아버지가 경비원이 되어 올라온다는 소식이었다.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비극은 곧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되어 지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밀 스튜디오의 공기는 서늘하고 매끄러웠다.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지영의 감각을 깨웠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빨래를 짜며 배어있던 눅눅한 비누 냄새는 고급 실크 블라우스의 감촉 아래로 사라졌다. 고모님, 이번 분기 수라상 F&B의 순이익이 예상치를 20% 상회했습니다. 특히 신메뉴로 출시한 왕실 갈비탕 가맹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미정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화면 속에는 지영이 읽어낸 거대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건물주 전국 500개 매장의 실소유주. 이 화려한 타이틀이 지영의 진짜 명함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숫자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까 통화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정아, 미래타워 경비원 채용 공고 말이야. 급여를 왜 그렇게 높게 책정했지? 미정이 의아한 듯 대답했다. 고모님 지시였잖아요. 건물의 얼굴인 경비원과 미화원분들께 업계 최고 대우를 해드려서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50만 원은 더 높죠. 덕분에 지원자가 줄을 서요. 지영은 헛웃음을 삼켰다. 자신이 베푼 선의가 하필이면 고생만 하던 아버지를 이 화약고 같은 서울 강남으로 끌어들인 셈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이 건물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계셨다.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은 어때? 아직도 월세 소식이 없어? 네, 8개월째예요. 관리소장이 전화를 하면 내가 박준호 변호사다. 곧 해결할 테니 기다려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더군요. 허세는 여전한 모양이에요. 지영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남편 준호는 밖에서는 유능한 변호사 대접을 받으며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실상은 아내가 주인인 건물에 월세도 못 내는 빈겁대기였다. 지영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장인어른이 곧 당신이 출근하는 그 건물 로비에서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될 거야. 박준호, 그때 당신이 어떤 짓을 할지 나는 벌써 두려워. 오후 4시. 다시 전업주부 최지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지영은 700만 원짜리 재킷을 벗고 다시 구겨진 티셔츠와 낡은 몸빼 바지를 입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입술에 생기를 없앴다. 일부러 손톱 밑에 흙이라도 낀 것처럼 손등을 거칠게 문질렀다. 스튜디오를 나선 지영은 일부러 근처 재래시장에 들렀다. 시어머니 경희의 명령대로 갈비를 사야 했지만 지영은 아주 싼 부위만을 골랐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는 2,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눈에 띄게 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미래타워가 보였다. 저 빌딩 꼭대기층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셔야 할 여자가 지금은 시동생의 술안주로 쓸 콩나물 봉지를 무릎에 올린 채 딱딱한 버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그 괴리감이 주는 기묘한 쾌감을 즐겼다. 적의 방심은 나의 가장 큰 무기였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너는 시장을 가라고 했더니 장을 봐오는 거니 아니면 장을 직접 담가오는 거니 왜 이리 늦어? 죄송해요, 어머니. 사람이 좀 많아서요. 경희는 지영이 내미는 장바구니를 낚아채듯 가져가 내용물을 확인했다. 이게 뭐야? 갈비 상태가 왜 이래? 돈을 줬으면 좋은 걸 사와야지. 이따위 질긴 고기를 사오면 준호가 먹겠니? 너 혹시 중간에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경희가 지영의 어깨를 툭 쳤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다. 사실 지영의 개인 계좌에는 오늘 하루에만 배당금으로 수억 원이 입금되었지만 경희는 지영이 고작 몇천 원을 빼돌렸을 거라며 눈을 부라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시끄러워. 너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돈 귀한 줄을 몰라. 준호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사무실 임대료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영을 보자 그는 곧바로 권위적인 표정을 지었다. 지영아, 물 한 컵 가져와. 목 타 죽겠네. 지영은 군말 없이 물을 떠왔다. 준호는 물을 마시다 말고 지영의 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 손이 왜 이래 냄새 나잖아. 콩나물 비린내야. 제발 좀 씻고 살아. 변호사 마누라가 어디 가서 이런 꼴로 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준호는 지영이 건넨 물컵을 식탁에 텅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덧붙였다. 참 장인어른 딱 말이야. 그거 이번에 개발 들어간다던데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알아봐 줄 테니 서류 좀 보내라고 해. 어차피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도 부족할 텐데 내가 굴려드려야지. 지영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굴려주긴 뭘 굴려줘. 당신 그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무실 월세 내려는 거잖아. 지영은 준호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 땅은 절대 안 파신대요. 당신 힘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하셨는데 뭐 힘들긴 누가 힘들어? 내가 박준호야. 강남 미래타워에 사무실 있는 박준호 변호사라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자격지심에 찌든 외침이었다.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입술 끝을 말아 올렸다. 준호가 샤워하러 들어간 뒤 지영은 그가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집어들었다. 목덜미 쪽에서 은은한 담배 향과 함께 아침에 미정이 보고했던 할인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영은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기억에 새겼다. 박준호, 당신이 지키려는 그 가짜 인생. 내가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가 보내준 문자를 다시 읽었다. 지영아, 내일부터 출근한다. 우리 딸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갈게. 사랑한다. 지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품었다.
내일이면 아버지가 미래타워로 온다. 700억 원짜리 화려한 감옥의 문이 드디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지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이 연극의 끝에서 아버지만은 다치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지만 지영은 몰랐다. 시어머니 경희가 내일 친구들과 모임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미래타워 1층 카페라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잔인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매만졌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임대료 최종 독촉장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탓이었다. 지영아, 내가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 아버님 딱 말이야. 준호가 식탁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와는 다른 목적이 있을 때만 나오는 비굴한 다정함이었다. 지영은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라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나중에 제가 힘들 때 보태주실 거라고? 아, 정말 답답하네. 준호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금세 본색이 드러났다. 그 맹지 놔둬봤자 세금만 나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시행사 것만 잘 해결되면 그 땅값의 5배 아니 10배는 벌어다 줄 수 있다니까? 장인어른은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셔? 사위가 강남에서 변호사 노릇하느라 기가 죽어 사는데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여보, 아버지는 평생 그 땅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부족한 거 없잖아요. 지영의 말에 준호의 눈이 뒤집혔다. 부족한 게 없어. 당신이 뭘 알아. 강남에서 변호사 품위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 동기들은 벌써 자기 건물 하나씩 올리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 내면서 버티고 있다고. 그는 자신이 내지 못한 월세의 주인이 바로 눈앞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 경희가 거들었다. 얘 지영가, 너는 참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준호가 잘 돼야 너도 호강하고 네 친정도 빛을 보는 거지. 그깟 시골 땅덩어리 붙들고 있으면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사돈어른 설득해서 이번 주 안으로 인감증명서 떠라고 해. 알겠니?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15년을 들어온 가스라이팅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구역질이 났다. 준호가 출근하기 위해 재킷을 집어들었을 때 지영은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지영은 재빨리 발로 영수증을 가린 뒤 준호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강남 525 호텔 일식당 1,200,000원 예 결제 어제 저녁이었다. 지영에게는 2,000원 원짜리 콩나물도 아깝다며 타박하던 남자가 밖에서는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다니고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저녁 오디오 호텔 일식당 예약자 확인해줘. 박준호. 5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예약자 박준호. 동행인 1명. 이하린. 그리고 소유나 준호 씨 그 식당 법인카드로 결제했어. 우리 회사 법인카드 말고 자기네 로펌 유령 계좌로 연결된 거. 지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남편은 아내의 친정 땅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뒤로는 내연녀와 초호화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지영아, 너 거기서 뭐 하니? 빨리 와서 내 구두 좀 닦아라. 안방에서 경희디의 호령이 들려왔다. 경희는 오늘 동창 모임이 있다며 가장 화려한 외출복을 꺼내 입고 있었다. 오늘 내 친구들 앞에서 준호 자랑 좀 해야겠다. 우리 아들 사무실이 있는 그 멋진 빌딩 1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미래타워라고 했지 거기가 요즘 강남에서 제일 핫하다며 지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경희의 명품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오늘 첫 출근을 하는 날이다. 만약 경희가 로비에서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게 된다면 어머니 오늘 꼭 거기서 만나셔야 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할 텐데. 무슨 소리니 내 아들 사무실 있는 건물인데 내가 거기서 대접받아야지. 너는 참 시어머니가 잘 나가는 친구들 기 좀 살려주겠다는데 초를 쳐도 유분수지.
경희는 지영이 닦아놓은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아, 그리고 저녁엔 사골 좀 구워놔라. 준호 요즘 기력이 딸려 보이더라. 경희가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섰다. 지영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아버지는 이미 로비에 서 계실 시간이었다. 지영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비밀 스튜디오로 향하는 대신 곧바로 미래타워로 향했다.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지영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제가 곧 아버지를 저 지옥 같은 시월드에서 꺼내드릴게요. 지영이 미래타워 로비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경비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평생 흙을 파먹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이제는 굽어버린 등. 아버지는 낯선 자동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경혜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회전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어머 경혜이야, 이 건물이 내 아들 사무실이 있는 거기니 정말 대단하다. 경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로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입구 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비원에게 시선이 멈췄다. 어머, 저 경비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경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영은 로비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미래타워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릴 정도로 매끄러웠다. 그 화려한 공간의 입구 자동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상철에게 남의 몸에 맞춘 듯한 빳빳한 경비복은 몸에 맞지 않는 굴레처럼 어색했다. 어서 오십시오. 미래타워입니다. 상철은 문이 열릴 때마다 허리를 숙였다. 굽은 등 때문에 인사는 유독 깊고 낮았다. 그의 손등은 거친 논밭의 세월을 증명하듯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화려한 밍크 코트의 무리가 상철의 시야에 들어왔다. 시어머니 경희였다. 상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부인이다. 경희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이 건물의 공기가 자신의 안방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 얘, 이 건물이 네 아들 사무실이 있는 거기니 정말 으리으리하다. 말도 마. 우리 준호가 여기 입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강남 변호사들 중에서도 실력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야. 경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입구 쪽에서 유독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는 경비원 상철에게 멈췄다. 어머, 저 경비원 말이야. 저기요.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다. 상철은 어깨를 움츠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이봐요. 내 말 안 들려? 여기 1층 카페가 어디야? 경희가 성큼성큼 다가와 상철의 어깨를 툭 쳤다. 상철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경희의 눈과 상철의 눈이 마주친 찰나 경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 설마 충청도 사돈 상철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경희는 코웃음을 쳤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그 꾀죄죄한 눈과 주름이 딱 지영이네 아버지구만. 아니 사돈어른이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요? 농사 짓는다더니 망했나 보네. 경희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상철을 훑어봤다. 상철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신의 경비 모자만 만지작거렸다. 지영이 기둥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어머니, 제발 거기까지 하세요.
다행히 경희는 친구들의 재촉에 우리 준호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며 혀를 차고는 카페로 향했다. 상철은 그녀들이 사라진 뒤에야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겨우 집을 나와 상철이 머무는 구로의 한 고시원을 찾았다. 한 지평 남짓한 방, 창문 하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상철이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지영이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농사가 그렇게 망했다는 거? 지영이 들고 온 설렁탕 그릇을 내려놓으며 목을 놓아 울었다. 상철은 투박한 손으로 지영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영아, 아비는 괜찮다. 여기 월급이 250만 원이나 된다더구나. 시골서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거기다 건물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지 경비원들 쉼터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줘. 나 호강하는 거다. 상철은 웃었지만 그의 왼쪽 어깨엔 아까 경희가 툭 친 자리가 여전히 구겨져 있었다. 지영은 그 구겨진 경비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아버지는 딸이 그 건물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딸의 시어머니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딸에게 폐가 될까봐 허허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둬요. 내가 돈 줄게요. 아니다, 사위가 변호사인데 처가에서 돈 타 쓴다는 소리 들리면 안 돼. 지영아, 아버지는 여기가 참 좋다. 내 걱정 말고 너는 그 집에서 예쁨 받고 살면 돼. 알았지. 지영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예쁨 받고 산다는 말은 이 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을 기다리는 건 남편 준호의 차가운 힐난이었다. 당신 아버님한테 연락 왔어. 오늘 우리 엄마가 미래타워에서 아버님 봤다던데. 경비원 하고 계신다며? 미쳤어. 내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장인어른이 경비복 입고 돌아다니면 내 체면은 어떡하라고? 준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 아버지가 오죽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당신 사무실 건물인 줄 모르고 가신 거예요. 모르면 다야 당장 내려가시라고 해? 쪽팔려서 정말. 내일 당장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저 노인네 잘라버리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준호는 지영을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영의 눈에서 차가운 안광이 번뜩였다. 잘라 박준호. 당신이 내 아버지를 내 건물에서 자르겠다고. 지영은 어둠 속에서 거실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경희의 얼굴이 뱀의 대가리처럼 보였다.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지영에게 남은 것은 그들을 저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미래타워 32층 지영의 개인 집무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 속에는 빌딩 구석구석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1층 로비의 메인 카메라를 확대했다. 화면 속 아버지가 있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 옆에 서 있는 상철의 모습은 마치 화려한 궁전 안에 잘못 들어온 허수아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양손에 무거운 택배 상자 여러 개를 들고 쩔쩔매고 있었다. 고층부에 거주하는 까다로운 입주민이 경비실까지 내려오기 귀찮다며 억지로 떠맡긴 짐이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옮겨다 드릴게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이 제 몸집만 한 상자들을 들고 비틀거릴 때마다 지영의 심장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위로 아버지의 굽은 등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창의 감촉이 지영의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때였다. 로비 회전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남편 준호였다. 그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정장을 빼입고 옆에는 로펌 동료로 보이는 변호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지영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상철은 짐을 옮기다 말고 사위의 모습에 반가운 듯 멈춰섰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황급히 모자를 눌러더 쓰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사위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그 화려한 무대에서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준호의 눈은 매서웠다. 그는 동료들과 대화하면서도 곁눈질로 상처를 발견했다.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동료들에게 잠시 실례하겠다는 듯 손짓하고는 성큼성큼 상철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아저씨.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 같았다. 상철은 바짝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압니까? 짐을 이딴 식으로 쌓아두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잖아요. 경비 교육 안 받았어요.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하대하는 남편의 목소리.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께서 부탁을 하셔서. 부탁이고 뭐고 당신 때문에 건물의 급이 떨어지잖아. 당장 치워요. 준호는 들고 있던 커피컵을 상철이 들고 있던 택배 상자 위에 툭 올려두었다. 마치 쓰레기통을 대하는 태도였다. 준호가 동료들에게 돌아가며 웃는 낯으로 요즘 경비원들은 개념이 없어서 탈이야 라고 내뱉는 장면이 애 고스란히 찍혔다. 지영은 결국 집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70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면 무엇하나?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그 빌딩 로비에서 남편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고모님, 지영의 울음소리에 놀란 미정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화면 속 상황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박준호 변호사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자기 장인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지영은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울음은 어느덧 서늘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엔 살기마저 느껴졌다. 미정아, 박준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네, 여기 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8개월 미납. 법적으로 당장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다. 지영은 서류를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아버지를 허수아비 취급했지 좋아. 박준호,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신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내 돈으로 산 그 비싼 정장 하나하나 다 벗겨줄 거야. 지영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상철은 준호가 두고 간 커피컵을 조심스럽게 치우며 다시 묵묵히 짐을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고요한 바다 같았다. 미정아 남편이 필리핀에 보내는 송금 내역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올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지영은 차갑게 웃었다. 공항이라 아주 좋은 무대가 되겠네. 아버지가 받은 수치심 그 100배로 돌려줄 준비를 시작하자. 지영은 낡은 장바구니에서 시어머니의 빨래 냄새가 나는 행주를 꺼내 집무실 테이블을 닦았다. 비천한 며느리와 위대한 회장. 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밤이었다. 토요일 오후 미래타워의 로비는 평일보다 한결 여유롭지만 흐르는 공기는 더 날카로웠다. 주말을 맞아 화려하게 치장한 강남의 사모님들이 건물을 드나들었고 상철은 그들 한가운데서 여전히 낮은 곳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지영의 시댁 거실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우이 수진이 백화점에서 사온 쇼핑백들을 거실 바닥에 흩어놓으며 짜증을 부리고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봐. 지영 언니네 친정 아버지가 보낸 사과 말이야. 껍질은 거칠고 속은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런 걸 선물이라고 보내다니 정말 수준 떨어진다니까 경희가 사과 한 조각을 씹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다. 시골 것들은 다 이 모양이야. 정성이라고는 없어. 얘 지영아 이거 다 갖다 버려라. 우리 집 식구들 입만 버리겠다. 부엌에서 마늘을 까던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와 사과 상자를 들었다. 아버지가 가뭄을 이겨내고 수확해 가장 탐스러운 것들만 골라보낸 사과였다. 지영은 상자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 이 사과 한 알에 담긴 땀방울이 당신들이 평생 쓴 명품 가방보다 고귀하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엄마 오늘 오빠 사무실 근처에서 점심 먹기로 했지. 나 새로 산 샤넬백 들고 갈 거야.
거기 미래타워 로비가 그렇게 화려하다며 사진 좀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경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그래, 가서 우리 준옥이 좀 살려주자. 그 빌딩 경비원들도 나를 보면 사장님 어머니인 줄 알고 설설 길 거다. 두 사람의 악마 같은 산책이 시작되었다. 지영은 그녀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미래타워로 향했다. 로비에 도착한 경희와 수지는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수지는 2천만 원이 넘는 하얀색 악어 가죽 가방을 과시하듯 팔에 걸치고 있었다. 그때 상철이 로비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 엄마 저기 봐. 저 노인네 또 있네.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상철을 가리켰다. 경희는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유, 끈질기기도 하지. 우리 준호가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아직도 안 그만뒀어 얘 수진아. 가서 한마디 해라. 오빠 체면 좀 생각하시라고. 수지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상철에게 다가갔다. 상철은 그녀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사돈 아가씨. 아저씨 여기 공공장소예요. 그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우리 오빠 사무실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상철은 당황해 전단지를 든 손을 뒤로 감췄다. 미안합니다. 금방 치우고 가겠습니다.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민폐라니까요. 아저씨 딸은 우리 집에서 호강하며 사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오빠 앞길 가로막고. 정말 지긋지긋해. 수진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상철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수진이 들고 있던 가방을 고쳐 매다가 실수로 상철의 어깨를 쳤다. 어머, 내 가방 아저씨. 지금 이 가방에 손댔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사실 상철은 닿지도 않았지만 수지는 가방 하단에 묻은 아주 작은 먼지를 보고는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저씨? 평생 월급 다 모아도 못 사는 거라고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감히 경희에도 다가와 거들었다. 아니 사돈어른,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 딸 가방 상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경비 주제의 분수를 알아야지. 지영은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어느덧 차가운 얼음 결정이 되어 있었다. 미정이 옆에서 지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윤아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조금만 더. 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욕을 견디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그래야 내가 망설임 없이 저들을 파멸시킬 수 있어. 화면 속 준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가족들의 소란을 전해 듣고 내려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준호는 경희와 수진의 곁으로 다가가 상처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장인어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상철은 사위의 눈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믿었던 사위마저 자신을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박서방, 내가 미안하네. 나는 그저 됐습니다. 어머니 누나 가시죠. 이런 노인이랑 말 섞어봤자 입만 아픕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밀치듯 지나쳐 가족들을 데리고 식당가로 향했다. 로비에 홀로 남겨진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경비 모자를 천천히 주워 올렸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모니터를 껐다.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아, 칠순잔치, 호텔 예약 확정해. 그리고 그날 하객 명단에 박준호의 내연녀 이하린도 포함시켜. 지영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정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가장 화려한 날 가장 비참하게 죽여줄게. 박준호, 당신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기대해. 악마들의 산책은 끝났다. 이제 사냥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래타워 1층 로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수진이 호들갑을 떨며 명품 가방 안을 뒤지다가 립스틱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금색 케이스로 된 고가의 제품이었다. 바로 옆에서 로비 바닥을 살피던 상철이 반사적으로 몸을 굽혔다. 아이고 아가씨, 여기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혹여나 흙이라도 묻을까봐 경비복 소매로 손을 감싸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수진에게 정중히 건넸다. 그것이 비극의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깍 더러워, 지금 내 립스틱에 손댄 거예요. 수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상철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립스틱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경쾌하고도 잔인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이 손으로 어딜 감히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나 치우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물건을 왜 만져요, 미쳤어. 정말. 수진이 히스테릭하게 발을 구르자 옆에 서 있던 경희의 얼굴도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경희는 마치 오물을 본 듯 상철을 노려보았다. 사돈 제정신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누군지 알고 감히 그 귀한 물건에 손을 대 시골에서 농사짓던 버릇 어디 안 간다더니 남의 귀한 딸 물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 아니 사부인, 저는 그저 떨어뜨리셨길래?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을 지나가던 입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노인의 구분 등 위로 화살처럼 꽂혀였다. 사부인이라니?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내 아들 앞길 가로막는 이 눈치 없는 노인네가.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가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눈엔 아버지를 향한 걱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창피함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누나,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이것 좀 봐. 저도 노인이 내 귀한 립스틱에 손을 대서 더럽혀놨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준호는 상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장인어른 제발 좀 왜 자꾸 사고를 치세요? 그냥 구석에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박서방, 나는 그냥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상철이 억울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서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어딜 감히 내 아들한테 다가와 경희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찰싹 로비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상철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였다. 쓰고 있던 경비 모자가 바닥으로 팽개쳐졌고 그의 하얀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순간 로비는 무서울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다. 상철은 한 손으로 뺨을 감싸쥔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70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고 정직하게 흙을 일구며 살아온 노인이었다. 딸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고생한 그 거룩한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딸이 시집간 집에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것이다. 상철에 벌겋게 부어오른 볼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내 딸 앞길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이 빌딩 수준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경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철을 향해 차갑게 뱉었다. 장인어른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제가 관리소장한테 말해둘 테니까. 지영은 보안실 모니터 앞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영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은 이미 손바닥 깊숙이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지영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였다. 지영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15년간 지탱해온 인내라는 이름의 밧줄이었다. 미정아. 지영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다. 마치 깊은 심해의 물결 같았다. 네, 고모님. 옆에서 같이 떨고 있던 미정이 대답했다. 저 영상 단일 초도 빠짐없이 백업해도. 그리고 사과고 2호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통보서 발송해. 사유는 임대료 장기 체납. 네, 알겠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슬픔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잔인함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내 아버지를 허수아비 취급하고 뺨을 때린 대가. 박준호, 당신의 그 화려한 인생 전체로 갚게 해줄게. 지영은 가방을 챙겨 보안실을 나갔다. 로비로 내려온 지영은 멀리서 경비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영은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다가가면 아버지는 더 비참해질 테니까. 대신 지영은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지영아. 왜 전화해? 네 밥은 먹었겠어. 상철은 방금 뺨을 맞았으면서도 딸의 끼니부터 걱정했다. 갈라진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는 아버지의 노력에 지영은 핸들을 잡은 손목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 내일까지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믿으시죠? 그럼 우리 딸 믿지. 아비는 괜찮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은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미래타워 꼭대기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 당신의 칠순 잔칫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선물해 드릴게요.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칼집을 벗어났다. 구로동의 낡은 고시원 복도는 비좁고 눅눅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기계음과 누군가 끓이는 라면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강남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지영은 3거구 2호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은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문을 열자 한평 남짓한 공간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상철은 지영이 들어오는 소리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왼쪽 볼에 선명하게 내려앉은 시퍼런 멍 자국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지영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사위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상철은 제 아픔보다 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700억 빌딩의 주인이라는 타이틀도 전국 수백 개 매장에 회장이라는 권력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지영은 아버지의 부어오른 뺨을 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내가 불효자예요. 아니다, 지영아. 아비는 정말 괜찮다. 사부인이 조금 오해를 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못나서 그래. 상철은 끝까지 경의를 두둔하며 딸의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지영의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불길이 타올랐다. 지영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아버지,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미래타워, 그리고 제가 시장 다닌다며 나갔던 그 시간들. 사실 저 평범한 주부 아니에요. 지영은 품 안에서 미래타워의 등기부 등본과 수라상 F&B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꺼냈다.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최지영. 이게 다 뭐냐? 그 빌딩 주인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뺨을 맞으신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저라고요. 상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이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졌음에도 시댁에서 빨래판을 밀며 무시당해온 세월이 먼저 떠올라 노인의 가슴은 미어졌다. 왜 숨겼어? 이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네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께 한 집 100배로 돌려줄 거예요. 지영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고시원을 나온 지영은 곧바로 비밀 스튜디오로 향했다. 미정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고모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준호 변호사 단순히 임대료만 밀린 게 아니었어요. 로펌 공금을 횡령해서 필리핀 내연녀 할인에게 마닐라 콘도를 사줬더군요. 여기 송금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 사본입니다. 지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남편은 아내의 친정 땅을 팔아치우려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뒤로는 억 단위의 돈을 내연녀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미자 씨와 시누이 수진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명품 쇼핑으로만 1억 5천만 원을 썼어요. 전부 증여세 탈루 및 공금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지영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무대만 정하면 돼. 칠순 잔치 말씀이시죠? 호텔 쪽엔 이미 고모님 지시대로 세팅해뒀습니다. 박준호 변호사는 자기가 예약한 줄 알고 의기양양해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다시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 거실에는 준호와 경희가 앉아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어머, 며느리 왔니? 내일 모레 잔치 때 쓸 한복은 준비됐어. 시골 노인네? 냄새 안 나게 향수 좀 팍팍 뿌리고 와라. 경희는 아버지를 때린 것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여전히 지영의 출신을 비하했다. 준호도 거들었다. 지영아, 내일 아침에 장인어른한테 다시 전화해. 땅 서류 안 보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내 체면에 임대료 밀렸다는 소문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지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잔을 씻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걱정 마, 박준호. 내일 모레면 당신 임대료 걱정할 필요 없을 거야. 감옥에선 월세 안 내도 되니까. 지영의 그림자가 주방 벽면에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시댁 식구들의 목을 죄러 다가가는 사신시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새벽 2시 집안의 공기는 죽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다. 침대 옆자리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든 척했지만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아내가 깨지 않았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명품 코트를 꺼내 입고 살금살금 방을 나갔다.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잠기자마자 지영은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박준호. 지영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준호의 차가 이미 출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영은 미리 대기시켜둔 렌터카에 올라타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준호의 차가 향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준호는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화사한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지영은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미정에게서 받은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잠시 후 입국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내연녀 할인이었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코트를 입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오빠 할인이 준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준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꽉 껴안고는 로비 한가운데서 입을 맞췄다. 지영은 그 역겨운 광경을 렌즈에 담았다. 셔터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15년 동안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다정한 눈빛이 지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많이 기다렸지. 이거 선물이야. 준호가 할인의 손목에 고급스러운 팔찌를 채워주며 속삭였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더욱 가관이었다. 오빠 필리핀에 있는 콘도는 잘 관리되고 있지? 나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 살 집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미리 계약해뒀어. 장인어른 그 노인네 땅만 팔면 바로 장음 치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준호는 할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 콩나물 대가리나 다듬고 있을 텐데 뭐?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칠순 잔치만 끝나면 바로 이혼 서류 던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할인아. 지영은 카메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노인네라 부르며 그 피땀 어린 땅을 팔아 상간녀의 아파트를 사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영이 일궈낸 회사의 법인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서 말이다. 도둑놈들, 내 인생을 훔치고 내 아버지의 눈물을 비웃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기대해. 준호와 할인이 다정하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다 찍었어.
음성 녹취까지 완벽해. 수고하셨어요, 고모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영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일 모레 칠순잔치. 하객 명단에 할인의 자리를 가장 상석으로 배치해 박준호가 직접 그녀를 초대하게 유도하고 그리고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울 영상, 지금 보낸 사진들로 교체해. 알겠습니다. 아주 화끈한 선물이 되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다시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준호가 어제 먹다 남은 술잔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영은 그 술잔을 씻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초라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 사골국이에요. 아주 진하게 구웠으니 기대하세요. 안방을 향해 외치는 지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활기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흥분이었다. 이제 단 이틀, 15년의 인내가 화려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를 시간이었다. 칠순 잔치를 단 하루 앞둔 금요일 아침 지영의 집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서로 다른 속내를 품은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경희가 주문한 각종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얘 지영아, 불 조절 잘해라. 저는 색깔이 생명인 거 몰라. 내일 호텔 잔치에 가져갈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태워 먹지 말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경희의 고함에도 지영은 묵묵히 뒤집개를 움직였다. 잠시 후 준호가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왔다. 어젯밤 내연녀 할인을 공항에서 만나고 돌아온 그는 밤새 업무를 한 척 피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여보, 나 오늘 사무실 일이 좀 많아서 일찍 나가야 해. 내일 잔치 준비는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지. 호텔 지배인이랑 통화는 했어.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다. 지영은 그를 돌아보지 않으던 채 대답했다. 네, 그럼요.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으로 예약 완료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객 150명 명단도 다시 확인했고요. 준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실 그 연회장 예약비와 식대 2천만 원은 모두 지영의 개인 비자금에서 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와 경희는 지영이 지난 10년 동안 푼돈을 아끼고 친정에서 가져온 쌀을 팔아 마련한 눈물겨운 돈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머님, 이번 잔치에 당신이 특별히 모신 귀빈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지영의 물음에 준호가 멈칫했다. 그는 어제 할인에게 칠순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건넸다. 아내의 코앞에서 내연녀를 성공한 젊은 변호사 후배로 소개해 길을 죽이고 잔치가 끝나자마자 이혼 통보를 하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내 로펌에서 아주 유능한 친구야. 필리핀 쪽 사업을 크게 도와준 친구라 어머니께 인사도 시킬 겸 불렀어. 격식 차려야 하니까 당신 내일 옷차림 신경 좀 써. 촌티 내지 말고. 걱정 마세요. 아주 인상 깊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지영의 낮은 목소리에 서린 냉기를 준호는 감지하지 못했다. 준호가 출근한 뒤 지영은 비밀 스튜디오로 향했다. 미정이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아, 모든 준비 끝났어.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 퇴거 통보서는 이미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고 내일 정회 효력이 발생하도록 마쳤어. 그리고 너의 정체를 증명할 서류들과 박준호의 범죄의 증거들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수 있게 영상 파일로 제작 완료했어. 지영은 화면에 띄워진 영상을 확인했다. 공항에서 준호와 할인이 껴안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 경희가 로비에서 아버지 상철의 뺨을 때리는 CCTV 영상, 그리고 준호가 법인 자금을 빼돌린 장부들까지. 할인이라는 여자 내일 오겠지. 응, 박준호가 직접 VIP석을 배정했더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가장 무시하는 아내를 한자리에 앉힐 생각인 모양이야. 지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거 잘 됐네. 그 여자가 내 남편의 파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게 될 테니까. 오후 늦게 지영은 구로동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정장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상철은 딸의 방문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뺨의 멍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노란 흔적이 남아 지영의 마음을 찔렀다. 아버지, 이거 내일 입으실 양복이에요. 내일은 경비복 대신 이거 입고 저랑 같이 가요. 애구지영가, 사돈 칠순 잔치인데 내가 가면 분위기 망치는 거 아니냐. 박서방도 싫어할 텐데. 아니요,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가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저 믿고 꼭 오셔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그 빌딩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상철은 딸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영이 건넨 양복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흙 묻은 작업복만 입던 노인에게 딸이 선물한 비단 같은 양복은 승리의 갑옷과도 같았다. 잔치 당일 새벽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희의 아침상을 차렸다. 경희는 거울 앞에서 금색 한복을 대보며 기세등등하게 지영을 부려 먹었다. 얘 내 구두는 닦아놨니? 오늘 오는 손님들이 다 강남 유지들이야. 네가 옆에서 서빙할 때 실수라도 하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줄 알아. 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했거든요. 지영은 무릎을 꿇고 경희의 신발장을 정리하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시간. 준호는 하객들을 맞이하러 먼저 호텔로 떠났고 경희는 수진과 함께 미용실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지영은 15여 년간 입었던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조랭 결혼 반지를 빼서 올려두었다. 지영은 샤워를 하고 미정이 보내준 최고급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화장을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된 가사 노동에 찌든 중년 여성이 없었다. 날카로운 눈매, 당당한 어깨, 그리고 수천억의 제국을 움직이는 여왕의 카리스마를 가진 최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700만 원짜리 명품 재킷의 단추를 채우며 차갑게 읊조렸다. 박준호, 박미자, 박수진, 당신들의 화려한 축제는 여기까지야.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줄게. 폭풍 전야의 정적은 끝났다. 강남 그랜드 호텔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서 피해의 복수극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강남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금빛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박미자 여사 칠순 기념연회라는 거대한 현수막 아래 강남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과 준호의 법조계 인맥 150여 명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무대 위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경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어머, 오셨어요. 우리 준호가 엄마 칠순이라고 무리를 좀 했네요. 이런 최고급 호텔 연회회장을 통째로 빌리다니 역시 아들 키운 보람이 있어요. 경희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그 옆에서 준호는 세련된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유능한 후배 변호사로 소개된 할인이 몸매가 드러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하객들은 할인의 미모에 감탄하며 준호에게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졌다. 그런데 준호야, 내 와이프는 어디 갔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경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수진이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엄마 지영 언니. 보나마나 주방 쪽에서 서빙이나 돕고 있겠죠. 이런 자리에 그 촌스러운 몰골로 나타나면 오빠 체면만 깎이잖아요. 내가 아까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어문에 대하더니 그때였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옆으로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곳에는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압도당할 만큼 화려하고 기품 있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깊은 네이비 컬러의 실크 수트 가슴에 달린 다이아몬드 브로치 그리고 모델처럼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저게 누구야? 수라상 FMB의 최서윤 회장 아니야. 맞아.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해서 얼굴 보기 힘들다더니 여긴 웬일이지.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준호와 경희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다가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무대 앞까지 다다랐을 때 준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지영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희와 수진도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무대 위에 선 여자는 지영 아니 수천억 제국의 여왕 최서윤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차갑게 뺏어 들었다. 다들 즐거우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주인공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웅장하게 울렸다. 경희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니? 너 그 옷 어디서 훔쳤어? 당장 안 내려와. 지영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은 어젯밤 인천공항이었다. 준호와 할인이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적나라한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인은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질렀고 준호는 얼어붙었다. 이건 제 남편 박준호 변호사가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내의 친정 땅을 팔아 내연녀에게 마닐라 콘도를 사준 아주 유능한 변호사의 실체죠. 지영의 냉소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지는 화면은 더 충격적이었다. 경희와 수진이 지영의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쓸어 담는 결제 내역과 영수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횡령액 총 1억 5천만 원. 어머니 아가씨. 법원에 제출할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였다. 화면이 바뀌며 며칠 전 미래타워 로비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경희가 상철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장면, 상철의 모자가 바닥에 뒹굴고 노인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되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저건 인간이 아니네 하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당신들이 더러운 손이라며 모욕하고 뺨을 때린 그 경비원이 바로 이 호텔 연회장 비용을 지불하고 당신들이 밟고 서 있는 미래타워를 일궈낸 제 아버지라고요. 지영의 외침과 동시에 연회장 뒷문에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상철이 미정과 함께 걸어 들어왔다. 상철의 당당한 모습에 경희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돈. 지영은 무대 아래로 내려가 경희 앞에 섰다. 경희가 겁에 질려 손을 휘두르려 하자 지영이 단숨에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다. 찰싹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지영의 손바닥이 경희의 뺨을 정확히 강타했다. 아버지가 맞았던 그 자리 그대로였다. 이건 내 아버지의 눈물값이야. 찰싹, 이건 지난 15년 동안 당신이 나를 노예처럼 부린 대가고. 경희는 고개가 꺾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달려들려 했지만 지영의 수행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박준호 당신 사무실 퇴거 명령서 확인했지. 오늘부로 당신은 내 건물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변호사 자격증, 로펌 자금, 횡령 증거까지 다 넘겼으니 기대해. 지영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준호와 경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품위 짙게 목을 까닥하며 인사를 건넸다. 잔치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제때 치워야 하는 법이니까요. 식사는 맛있게 하십시오. 아, 물론 이 식사비는 제가 냈으니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지영은 상철의 팔짱을 꼈다. 상철은 이제야 비로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뒤편에서는 경희의 울부짖음과 준호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지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5년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찬란한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칠순잔치의 폭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서울 가정법원 앞 지영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곁에는 법적 대리인과 미정이 함께였다. 오늘은 박준호와의 이혼 소송,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횡령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 복도 끝에서 준호와 마주쳤다. 3개월 전에 위풍당당하던 변호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양복은 구겨졌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로펌 공금 횡령 사실이 밝혀지며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그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지영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응, 할인이. 그 년도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준호가 지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수행원들에게 막혀 바닥에 처박혔다. 지영은 그를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만 남겼다. 박준호 씨,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했지. 이제 당신이 이 사회의 민폐가 될 차례야. 재판장의 판결은 단호했다. 이혼 성립과 함께 준호의 재산 분할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다. 오히려 지영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어머니 경희는 횡령과 폭행 혐의로 실형 1년을 신우이 수지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지영의 등 뒤로 경희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지만 지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 충청도의 한 광활한 대지.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드넓은 벌판 위로 수라상 F&B 복합 농업 단지라는 거대한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지영은 미래타워의 집무실 대신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 서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들이 부르는 회장님은 지영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세탁된 고급 작업복을 입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인자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남자. 바로 지영의 아버지 상철이었다. 지영아, 오느라 고생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렴. 올해 배추 농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될 것 같구나. 상철의 손엔 더 이상 경비원 시절의 비굴함이나 상처받은 흔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수라상 F&B의 모든 식재료를 총괄 생산하는 농업단지 회장이자 40년 농사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추앙받고 있었다. 아버지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는 무슨 내 땅에서 내 일하는데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지영아, 아비는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 네가 지어준 이 큰 땅에서 우리 딸이 만든 음식의 뿌리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호강이 어디 있겠냐. 상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제 세상을 먹여 살리는 가장 고귀한 손이 되어 있었다. 지영은 아버지와 함께 농장 언덕에 올라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된다. 지영아, 고맙다. 끝까지 참아줘서, 그리고 아비의 자존심을 찾아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셨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우리 인생 살아요. 지영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미래타워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고향 땅의 푹신한 흙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700억 원의 빌딩보다 더 값진 것은 아버지가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라는 사실을 지영은 이제야 깨달았다. 어둠이 내리고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다. 지영은 밤하늘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낮은 곳에 두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오직 진심과 사랑으로 채워가겠노라고.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비로소 최서윤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